부산의 모든 이슈를 연구하는 부산연구소, 안녕하십니까, 연구소장 김경진입니다. 자, 드디어 2023년 개묘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부산연구소도 새해를 열듯이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가 개묘년, 그러니까 토끼는 토끼인데 검은색 토끼, 흑묘. 요 검은색이 동양에서는 지혜의 색이라고 하거든요. 올 한 해 이 지혜로운 두 분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시작부터 덕담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 교수님 먼저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올해는 정말 살면서 네. 다시 없을 대단한 해죠. 나이를 먹지 않는 해. 오. 네. 그래서 모든 가정,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 한 해 살아가시면서 절대 안 좋은 일은 없는 좋은 일만 있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6월 28일이 되면 나이가 2살 내지는 1살이 깎입니다. 하이 기분 좋. 자, 그리고 우리 차 교수님도 한마디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저는 지혜로운. 이제 토끼가 워낙 영특한 그런 동물이라고 하니까 정말 내년 한 해는 영리하게 살자. 그래서 몸을 잘 보호하자. 그리고 토끼는 또 영리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조금 이렇게 주변이 정갈하지 못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번뇌가 많죠. 네, 번뇌도 많고. 그래서 좀 정갈하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그래서 주눅 들고 살지는 말자. 할 말은 좋다. 하고 용감하게 좋다. 맞서서 살자. 야, 용감하게 맞서서 사는 거는 영악하게 사는 건 아니죠. 과연 어떻게 살지 차 교수님의 한 해가 기대가 됩니다. 예, 저 나름대로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중앙 이슈부터 문을 한번 열어보죠. 윤 대통령의 신년사 얘기입니다. 노동교육연금 요 3대 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지 않겠으니 국민 여러분께서 밀어달라. 이렇게 취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요 세 가지를 개혁을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건지부터 한번. 저는 연금개혁, 교육개혁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필요하다.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교육개혁도 그렇고 연금개혁도 그렇고 굉장히 강단 있는 리더십을 갖고 할 필요는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 정도 일단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을 잘 안 하는 정부면, 그리고 그런 리더라면 충분히 저는 강단 있게 한번 해볼 만은 하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내용으로 가느냐,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고민은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대신 노동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저는 좀 되게 생뚱맞고 왜 우리 사회에 그렇게 긴급한 문제인가? 화물연대 파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이런 아이디어를 끄집어낸 것 같은데, 저는 이건 명백히 의도가 있는 그런 개혁에 대한 선택이다라고 봅니다. 자, 하나 짚어보죠. 그럼 노동개혁이 조금 뜬금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넓게 펼쳐서 말고 어떤 부분으로 가고자 하는지 좀 보이는 게 있습니까? 노동개혁에 저는 대해서. 명백히 노동개혁의 이야기는 결국은 노조부패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끄집어낸 건데, 대단히 지엽적인 문제를 개혁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 의도는 기본적으로 시장 만능주의로 가겠다, 극단적인 시장주의를 하겠다, 이런 저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결국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조합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도 윤 정부가 보기에 불합리한 부분은 억눌러서라도 시장에 뭔가 중요한 가치들을 좀 이전하는 일들을 하겠다. 저는 그런 선언이라고 봅니다. 억눌리는 그 대표적인 어떤 정책이랄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노동개혁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누가 더 우위에 위치해 있느냐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방 이후에 한국의 경제사를 볼 때에 과연 노동자가 그 고용주의 우위에 있었던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제 가까이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들에 종사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볼 때에 너무 휘둘리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국가나 또는 OECD의 선진국이 들어와서 한국에 지사를 두고 일을 할 경우에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을 좀 한국답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노동계획이 사실 필요한 부분은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70년대에 저희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던 그 시대에 엄청나게 시장 중심으로 잘 짜여져 있던, 기업 중심으로 짜여져 있던 개발 독재 시대에 만들어진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회가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했는데 그런 변화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충분히 노동계획 관점에서 관련 입법들을 조금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개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뭐 그런 특수 고용 노동자 이런 문제들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담아야 되고, 그다음에 노동 시간에 대한 개념들도 선진국은 빠른 속도로 노동 시간이 줄어져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개혁한다는 차원에서는 뭐 긍정적인 접근일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개혁의 방향은 결국 노조라고 하는 게 하나의 기득권 집단화돼 있고, 그런 기득권 집단의 어떤 기득권을 파괴하는 쪽으로,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는 거는 저는 방향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노동의 유연화, 이걸 아마 굉장히 강조하지 않을까. 결국 노동의 유연화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고용을 자유지할 수 있게 기업에다가 그 우선권을 준다는 거거든요. 해고의 자유죠. 네, 해고의 자유죠. 그건 결국은 저는 기업 편들고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정책을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 사회의 균형을 파괴하는 명백한 반개혁적 행위다.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안에 있던 작은 이슈 중에 하나가 노동 시간의 유연화죠, 그죠? 예. 그 문제도 사실은 좀 다뤄야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게 노동계에도 이제 회계 감사를 조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노동계의 부패를 좀 일소해보겠다. 회계 감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은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이면 괜찮죠. 예를 들면 이제 뭡니까 그 2차 노동자 같은 이런 문제, 또는 아까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 혹은 중소기업의 노동자, 이런 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것들을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큰 프레임 속에서 해결해 나가면서 혹시 그 거대 노조 혹은 귀족 노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다룬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은 지난번에 그 노조 활동을 통해서 결국 보고 있는 시각이, 야, 이거 귀족 노조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노조가 문제구나, 특히 민노총의 직부가 문제구나라고 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 노동개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저는 결국은 노동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노조가 부패한 집단이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는 절대 노조가 부패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부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권한과 영향력을 갖고 그걸 행사해서 예컨대 사적 이익을 편취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부패의 개념이 형성이 되는 건데, 저는 노동조합은 단체 교섭권을 통해서 결국은 그런 단결권을 갖고 그 노동상권을 통해서 뭔가를 자기들의 이익을 챙겨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정말 한 개인의 이익이냐? 절대 아닌 거죠. 그건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투쟁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적 이익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이익은 경영주 자신의 개인 어떤 사적 이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그렇지만 노조의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걸 계속 부패라고 하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말하는 건 저는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저도 이제 비교 대상이 사실은 뭐 노동의 부패, 또 여러 가지 사회 각층의 어떤 부패들이 있는데, 그 부패 지수가 노동이 특출나게 높아가지고 여기는 개혁해야 된다, 이러면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데, 특별히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고 개혁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또 정치적인 센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노동, 교육, 그다음에 연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3대 개혁 이야기는 듣지만은 구체적으로 뭐를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해필이면은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노조 그 이후에 노동개혁, 이게 또 노동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네. 기업, 니은, 디귿 하면 교육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취업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건가라고는 오해를 사게끔 지금 이 얘기가 워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야, 이거 정치적인 센스가 부족하다. 네, 이런 생각이 또 한편 들더라고요. 그러네. 까마귀가 날자. 그러니까 화물연대 파업을 정리하는 그게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이렇게 똑 떨어졌네. 뭐 어디 들어가서 뭐 가끔 고쳐 매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신발끈 고침. 근데
저게 조금 문제가 있다. 차라리 구체적으로 그죠. 아, 노동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할 거다. 교육에는, 연금에는 이렇게 해주면은 듣는 사람이 예, 근데 그럴 게 없어요. 기사를 찾아봐도 그게 없어요.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죠.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8개월 동안 해왔던 그런 모든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게 유추는 가능합니다. 노동은 철저하게 저는 유연한 노동. 어떻게 만들어낼 해고가 건가? 자유로운 해고의 노동. 자유 이걸 어떻게 기업들에게 선사할 건가? 이걸 저는 고민하고 있고 이게 거의 전부다라고 봅니다. 그다음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학력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경쟁을 어떻게 해서 복원해서 다시 학생들을 입시 지역 쪽으로 몰아넣을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고 저는 명백하게 몇 가지 그 안에 있는 노동개혁을 이야기하는 주무부처의 장관 그다음에 교육개혁을 이야기하는 그 실행에 옮겨야 되는 주무부처 장관의 면면만 보고 그들의 히스토리만 보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저는 짐작이 가능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가야 될 방향 뻔한 거죠. 그거는 이명박 정부 2탄을 만들겠다는 거고 그거는 철저하게 경쟁 중심의 교육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 결국은 저는 사교육 같은 것들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부유층의 어떤 자녀들이 더 경쟁해서 살아남기 쉬운 그런 구조로 교육계를 만들겠다. 저는 그런 선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어서 아까 그 노조의 어떤 회계 감사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엔 또 사회 단체 그러니까 여러 사회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 단체에 대한 보조금 감사를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주로 시민사회 혹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많은 부분이 진보 쪽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죠, 알려져 그렇죠. 있고, 그럼 결국 그런 단체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일도 하지만은 어떻게 정치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는 또 현재의 정부에 대한 반대를 내세우고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깔려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역시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명쾌하게 뭘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현 정부는 필요하죠. 저는 근데 진보적인 정부가 근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가 해왔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시민사회의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민간경상보조금을 강화해가 지원을 강화해서 시민사회를 육성하고 키우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민간경상보조금을 활용한 측면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민사회는 굉장히 80년대 이후에 급속도로 성장을 했지만 다른 선진국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시민사회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민사회가 유지되고 건전한 시민 참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원적인 봉사주의, 자원봉사주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친숙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기부문화도 굉장히 약하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민사회가 어떤 성숙한 사회로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정부가 나서서 육성하기 위한 종잣돈들을 마련해 주는 개념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이 활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배경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시민사회의 어떤 미성숙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참여와 수기를 제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주체로서의 시민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사회여서 저는 정부가 나서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조장을 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정부가 나서서 거꾸로 그분들한테 사실 입 다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명백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노동개혁을 포함한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먼저 시민사회를 단속하는 거죠.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적 여건을 마련해 놓고 자기들의 개혁을 하겠다. 뭐 저는 그런 하나의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근데 지금 근데 시민사회를 그렇게 건드리죠. 언론을 그렇게 건드리죠.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어떤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 조직들, 정당을 제외한 조직들은 다 사실은 입을 다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 그 다음에 메이저 언론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이런 것들이 마치 대단히 상식적이고 우리 사회가 모두 공유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소수들은 억압되고 짓눌려가지고 침묵하게 되는 이른바 침묵의 나선 이론이 그대로 작동해서 우리 사회가 큰 덩어리로 대통령이 원하고 지금 정부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한 저는 사전 정지 작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저는 나름대로 해봅니다. 근데 이제 좋은 점도 좀 찾아봤으면 이런 좋겠는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이 간판이라고 말하면 뭐하자면 크게 붙어 있는 거를 보고 한 번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저게 뭐냐 했더만은 제향군인회라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 해병대처럼. 예, 제향군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대한노인회가 있고. 네.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회단체입니다. 아, 시민단체가 아니고.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적인 소위 생활 정치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개선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뭐 환경이면 환경이다. 네. 여성이면 여성이다. 교육이면 교육이다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는 삶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게 시민단체예요. 아, 네. 그렇게 볼 때 이제 그런 시민단체를 육성하는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자꾸 사회단체하고 헷갈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구분이 돼야 되고 그렇게 볼 때 과연 우리는 시민단체가 활성화되어 있느냐라고 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뉴스 나오는 것만 봐도 이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목표점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에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오염이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근데 문제 제기를 계속 했다고 해가지고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아, 시민사회가 우리가 삶을 이끌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족하고 니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새 정부가 혹은 정부가 잘해라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고마운 일이죠, 사실은. 아, 근데 그런 만약-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